예정된 죽음이라. 제임스 앨리슨이 CTLA4를 잘 이용하면 면역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앨리슨과 크로멜 팀이 실험실에서 밝히는 종양이 생존에 필수적인 이 분자를 이용해서 면역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종양은 우리의 우아한 방어가 미쳐 날뛰거나 과열되거나 염증이 고열, 자가면역 장애 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제동장치를 응원했다. 하지만 버클리 대학 발견에 의하면 CTLA4를 활성화하여 면역계를 멈추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암세포는 면역계의 방치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CTLA4 말고도 다른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 하나는 PD-1이라고 한다. PD는 예정된 죽음의 약자로.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바 있다. 그것은 T세포 위에서 면역계가 자신을 파괴하는 분자이다. 자살. 이 개념은 표면상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주 평범하다. 이 발견은 1992년 일본의 교토 의과대학의 혼조 도스코 의사가 발견했다. 그는 심오한 발견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심오한 것은 혼조 의사가 2018년 노벨상을 앨리슨과 함께 받았다는 것이었다. 혼조 연구팀은 암 연구소가 정상세포에 가서 활동이라고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연구진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세포를 죽게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을 때까지 유전 물질을 샅샅이 뒤졌다. 이것은 예정된 죽음이라고 불렸다. 쓸모가 없어진 세포의 일종의 자살이었다. 혼조 연구팀은 예정된 죽음의 기능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이 생지 PD-1 유전자를 붕괴시키거나 없애버리자 많은 생쥐가 루푸스와 흡사한 자가면역 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바꿔 말하자면 예정된 죽음 유전자가 면역 기능 억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었다. 면역세포가 자살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이유로 우리 몸의 방어망에는 너무나도 많은 억제장치가 있다. 그것은 추가적인 안전장치이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자유로운 활동하는 면역계가 악당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혼조 의사의 실험실에서 태평양 근대변 실리콜리 닐스 예정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자이자 기업가로 이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자를 쌓이기 시작한 이래 이 성과를 위해 매년 동안 세웠다. 롬버그는 1956년 버클리의 화학자인 아버지, 심리학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혜의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을 꿈꾸며 간접적으로 그만의 선구적인 암 연구를 시작했다. 지혜 유전자를 이식하려면 인간의 유전자를 받아서 주는 지혜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다. 주제와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크 밀러가 형선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하기 이전부터 제이슨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면역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980년 중반의 기술은 자크 밀러의 흑간 소재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 핵심 DNA를 이어 붙인 쥐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실험 대상으로 인간을 죽이지 않고도 인간의 DNA에 대한 특정 분자나 약물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간의 DNA를 쥐에게 집어넣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당시에도 쉽지 않았다. 조잡하고 육체적인 일이었다고 롬버그는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스런 캐터링에 있었다. 그는 자정쯤에 생쥐 2마리를 교배하고 아침 일찍 암컷에서 비아를 가져다가 원하는 인간의 DNA를 주입했다. 그 다음에 그 배아들을 가임신한 쥐에게 옮겨 놓았다. 3주 인간의 DNA를 가진 새끼들이 태어날 겁니다. 라고 롬버그는 말했다. 다시 후속 정식을 통해서 더 순수해진 형태의 쥐의 DNA를 얻게 된다. 롬버그는 인간의 DNA를 모두 사용하여 쥐를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의 항체를 가진 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항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쥐에게서 인간 면역기의 특정 분자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 항체를 인간에게 주입하여 다른 분자처럼 그 분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이 인간의 면역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럼버그는 덩클론 항체의 치료법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약물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약물 중의 하나며 이런 속도라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약은 제이슨 린다 메르데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덩클론 항체의 약물의 판매는 2015년 연간 87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까지 2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요약하자면 덩클론 항체가 똑같이 복제한 것이다. 항체는 면역기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항체는 다른 세포에 있는 항원을 찾아 결집한다. 거기에는 유해 물질도 포함이 된다. 항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항체를 많이 복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인간에게 적절한 항체를 찾아서 원하는 면역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도 있다. 다 읽고 나면 이 말이 모두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유별나게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혁신과 기술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럼버그의 기여가 중요해진 이유는 그가 인간 항체의 대량 생산 방법과 같은 까다로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럼버그의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쥐이고 일부는 사람인 그가 프랑켄 마우스라고 불렸던 것을 만들기도 했다. 사람인 부분은 면역기였다. 럼버그 팀은 프랑켄 마우스에게 특정 분자를 주입하여 항체의 반응과 생산을 촉진할 수 있었다. 영화적인 의법을 사용하자면 어느 분자가 쥐에게 주사되어 생명의 축제에 배급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면역계의 반응을 촉진한다. 그러한 반응의 일환으로 쥐는 주입된 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체를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쥐는 덩클론 항체 생산 공장, 로봇, 면역계, 인공 혹은 합성된 우아한 방어, 사람 몸 안에서 몸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한 치료법 등으로 바뀐다. 이제부터 추출된 덩클론 항체를 기반으로 약물을 개발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세포가 성장하고 나면 당연히 수지장 세포와 만난다. 수지장 세포는 면역계 안에서 외부의 유기체 조각을 가져다가 T세포가 조사하도록 한다. 수지장 세포는 잠재적인 병균과 T세포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악성 종양을 띠는 많은 경우에 수지장 세포는 T세포가 공격세포로 해석하는 신호를 다시 전달한다. 그러면 T세포는 공격을 진행한다. 하지만 제이슨의 암처럼 일부 암은 T세포에게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낸다. 게다가 이러한 암들은 그들이 통신 시스템을 장악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럼버그는 공격 신호를 받도록 T세포의 전진 안테나를 무력화하여 사실상 더 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정지 신호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2007년에 실시된 임상시험이 2010년 9월에 발간되었다. 2010년 게재된 연구에서는 환자의 10%에서 15%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했다. 2006년 봄에 런던에 있는 한 병원에서 소수의 환자들이 과학계에 충격파를 보내는 어떤 연구에 참여했다고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언급했다.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에 신호를 보내는 단백질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마저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원거리 통신망을 거의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그들이 보내는 명령은 세포의 성장과 염증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은 선천적인 면역계의 중심인 인터페론과 광범위한 분열을 책임지고 있는 인터류킨, 대식세포와 호전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케모카인의 명령을 내린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통신망에서 급작스럽게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 신호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표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사이토카인 태풍이나 사이토카인 허리케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치명적인 현상이다. 8시간 만에 퇴계내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6명의 환자 모두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무리 과장하지 않고 말한다 해도 무리한 시험이었다.
핵심이 우리의 우아한 방어망에 날개를 달아줄 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험은 우리에게 위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 자신이 면역기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도 제이슨이 병에 걸렸을 때까지 제약개발사들은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다. 돌파구. 몇 년 전 뉴욕타임스 최초로 지면의 색깔을 넣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농담을 했다. 물론 뉴욕타임스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과정법과 신나고 대담한 형용사가 어울리는 때와 장소가 있다. 하지만 진지한 주제를 다룬 신문사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뉴욕타임스가 결국에는 아폴로 임무 같은 일이 암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지도 모르겠다. 2011년 3월 25일 그날 식약청은 치명적인 피부 암인 흑색종 환자들에게 내가 몇 페이지 앞에 언급했던 브리스 톨마이어스가 개발한 여보이라는 약의 사용을 허가했다. 뉴욕타임스 비즈니스 섹션에 지금은 그만둔 한 박시간 동료인 폴락이 쓴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여보이가 전이성 흑색종의 사용이 승인되고 이는 중대한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그 약을 복용하는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20%가 2년 이상 살았다고 설명한다. 물론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약으로 전이성 흑색종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체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흑색종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앤드류의 기사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봐도 앤드류가 여보이를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에는 흠잡을 곳이 없다. 우리 몸의 면역기를 풀어놓고 종양과 싸우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암 치료제. 이것은 메치니코프와 일리에서 자크 밀러와 맥스 쿠퍼, 피터 도허티, 도네가와 등의 과학적인 연구가 주도해왔던 것이다. 다른 발견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뒤를 잇고 고통을 감수하는 실패가 작지만은 획기적인 발명으로 이어지기에 기꺼이 행운의 운명을 건 모든 환자들이 이식을 받거나 신약 시험에 참여하기에 면역기는 단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학과 시장의 힘은 기적으로 보이는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협력해 왔다. 치료제는 적절한 시기에 제이슨에게 도착했다. 시간과 싸우는 제이슨. 제이슨의 1차 화학 요법 치료가 효과가 없자 제이슨은 콜로라도 혈액암 연구소로 이관되었다. 정형학자 브룬버드 의사가 관리를 맡았다.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이라고도 한다. 1차 화학요법보다 독성이 많았다. 제이슨은 반응했다. 하지만 이기에 또 다른 단계가 있으면 또 야만적이 짝이 없다. 다음 단계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알려진 골수 이식이다. 이러한 이식은 환자의 골수에 있는 화학요법을 치료하면서 손상된 줄기세포를 제거한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식은 환자의 면역기를 꺼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이 과정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BAM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 때문이다. 이것은 화학요법의 또 다른 수준의 치료법으로 구제에서 남겨진 암세포를 모두 소탕하는 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구제 치료법은 약 100만 개의 암세포를 남긴다. BAM의 독성은 남아있는 이런 끈질긴 암세포를 너끈히 잡을 만큼 강하지만 또 너무 독성이 강해서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몰살해버린다. 그의 줄기세포는 마지막 남은 암세포를 사살하기 위해 모두 희생될 거예요. 브룬버드 의사는 설명한다. BAM은 이식 자체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점을 고려하면 너무 강도가 심해서 환자가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이슨이 심리학자에게 평가받을 시간이었다. 2011년 제이슨은 한쪽 벽의 너비가 2-3m 정도 중앙에 둥근 테이블에 놓여진 자그마한 외래 환자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암 환자 상담 마이콥 치풍이었다. 제이슨이 걸어왔을 때 그의 모습은
행동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마이크로치풍을 맞는 얼마지 않아서 그는 기타 치는 모습을 흉내내며 락 음악을 부르기 시작했다. 제이슨은 아주 활기가 넘쳤어요.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제이슨은 야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식수술 준비를 위해서 제이슨은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줄기세포가 골수를 떠나서 혈류에 합류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을 복용했다. 그러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은 BAM이 나설 차례였다. 2012년 11월 21일 제이슨은 암세포와 면역 기능을 모두 파괴하기 위해 고용량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8일 뒤에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고 새 줄기세포를 주입했다. 이 순간 그의 면역기는 빠르게 분열하는 그의 세포처럼 황폐해졌다. 제이슨의 내장에서 벌어지는 구멍이 생겼고 피부는 낫지 않았고 수치만한 머리카락이 한 뭉치씩 빠지고 있었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의 낙천적인 성격도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제이슨은 모자가 달린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완전히 허리를 구부린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코 비치퐁이 말했다. 방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고 제이슨은 그곳에 앉아있는 이 그림자처럼 보였죠.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여서 위를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이거 끔찍하군. 제이슨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방에 계셨다면 꽤 놀라셨을지도 몰라. 참, 완전히 행복에 피폭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제이슨은 한 달 뒤에 퇴원했다. 2012년 제이슨은 비예행과 이식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 면역기를 갖게 되었다. 부른번들은 새 줄기세포가 생긴 환자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온갖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제이슨의 면역기는 재학습할 시간이 필요했다. 제이슨은 항바이러스 치료도 받았다. 그리고 부른번디의 말처럼 입병이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거트 식이요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강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보호하고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다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은 환자가 치유해서 다시 면역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이슨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너무 빨리 재발한 적이 있었고 같은 부위에서 초기에 암이 나타났었다. 환자분의 재발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브룬번드 의사가 말했다. 그래야 브룬번드는 제이슨에게 브렉톡시맙 베도토틴 임상시험에서 등록해서 승리를 굳혀보자고 말했다. 그 이야기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면역계의 선구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발견을 이용하는 방법 때문이다. 브렌톡시맙은 당클론 항체 치료법으로 1970년대 개별 단백질의 분리와 복제에 관한 영향력이 있는 발견으로 탄생했다. 표적이 정해져 있고 화학요법보다 정확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브렉톡시맙의 부작용은 극도로 피로, 설사, 혈뇨, 구강 점막질환 등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많다. 제이슨은 배수와 상의한 끝에 치료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가 듣기로 이 치료는 혹기진 병이 보이는 족적 모두 파괴해버린다고 했다. 제이슨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 한 가지는 브룬번드 의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이슨은 브룬번드 의사와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이슨처럼 유머 감각이 풍부했고 모험과 위기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이슨이 죽음의 목자 1990년 6월 8일 브룬번드 의사와 3명이 등장하는 화이트아웃 상태로 등반하여 해발 올라갔다. 브룬번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누군가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죽음의 목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은 종양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브룬번드 의사는 덴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제이슨과 약간 비슷한 기질의 순수한 사업가였다. 1985년 브룬번드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앤서니 포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면역학 연구 과정을 시작했고 결국 포시 의사 면역 조절 실험실에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시애틀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브룬번들은 암 환자들과 연구를 시작했다. 브룬번들은 심한 고통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자들도 일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간단히 답을 얻었다.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소통. 응?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 브룬번더스는 저명한 뇌종양학자이지만 또한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만의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여기에 유머와 진짜 중요한 기질인 고집이 들어있다. 고등학교 스킬팀 시절 그는 열심히 훈련했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토하거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달렸다. 그는 암과의 싸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한번 싸우기로 결심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모두 시도했다. 내가 암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나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종양학자에게 속임수는 혈수의 본성이었다. 브루먼드 의사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때로 싸우고 또 싸우고 승리자의 행사를 하는 이 일이 자신의 일인지 궁금했다. 이유가 간절할수록 그는 더 파고들었다. 그는 제이슨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제이슨이 형제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진정한 동료 여행가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제이슨은 자신의 식이요법에 새 약 하나를 추가했다. 시톨로프람 세렉사라고 하는 항우울제였다. 브룬번드 의사가 말했다. 제발하는 호주핀 수가 내려가는 건데 우울하지 않다면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우울하지 않다면. 제이슨은 잠시 악성 B세포를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제 아무리 타고난 싸움기라 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입는다. 참. 자, 이렇게 면역 치료를 가지고 죽음에 직면한 엠마와 엠마의 부모는 당연히 매우 실험적인 치료를 받아들였다. HIV 등등 이렇게 써져 있군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테니스는 기술한다. 스테로이드는 면역기 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선구적인 시도를 감독했던 의사는 제임스 앨리슨과 동등한 핵심가의 지위에 있는 면역치료의 전설이었는데 마지막 아이디어를 꺼내었다.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제였다.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엠마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엠마는 새 치료법은 효과가 있었다. 엠마는 부작용을 극복해냈고 점점 들어가는 면역치료법에 참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 광경을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면역계에 우리를 구하고 파괴하는 면역계의 힘이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암에 관한 서사이지만 실제로 면역계가 암과 자가면역, 고열과 염증처럼 어긋나버린 가장 기본적인 면역계 기능 사이의 관계를 엮어가고 있다. 제이슨은 브루톡심합 시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 절대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야. 제이슨은 내게 말했다. 21일마다 제이슨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덴버로 올라와 가능한 빨리 회복해서 라스베이거스로 길러 그의 꿈으로 되돌아갔다. 제이슨의 카지노 기념품 사업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었다. 돼지 같은 작은 등등등. 2012년 제이슨은 베스가 말한 한 말에서 새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10월 3일 시향시에 나온 공무원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 직원이 만났다. 이는 제약업계의 거물로 겸유한 청력을 벌여서 닐스 롬버그가 개척해 놓은 기업과 지적 소유권을 획득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면역치료법을 이용한 암치료제 애니블루맙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가였다. 면역계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면역계는 암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여기에는 이미 설명했던 두 가지. 초기 임상에서 니볼루맙이 예정된 죽음의 반응을 없애 제동정치를 끄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제동정치를 없애면 면역계 활동이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억제할 수가 있다. 면역계가 너무 억제되면 감염에 취약해진다. 한마디 더 하자면
면접기를 가지고 노는 데에는 각자 감수해야 할 위험이 뒤따른다. 에? 위험이 뒤따른다. 이중에 어느 것도 제이슨은 레이드에 걸리지 않았고 레이드에 걸리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슨과 면역실이 어떤 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참